코로나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는 환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사태 속에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속 공부하는 게 답답하고 그냥 다 같이 버티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수험생 확진자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받고 시험 도중 열이 나는 수험생이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 논쟁으로 혼란만 겪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의 속내를 분석합니다.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3국 공동회견이 무산됐습니다. 일본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잡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때 피해자가 공격을 당한 순간 경찰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동식 임시교실인 모듈러 교실 설치 문제로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입원 대기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수도권에서만 400명을 넘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그동안 병상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이미 2주 전부터 이 병상 대기자가 생겼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 제때 입원을 못하면 중증 환자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죠. 김부겸 국무총리 부랴부랴 내일 병원장들과 만나 병상 확보 대책을 논의합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이 배정되지 않아 하루 이상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가 423명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대기하는 사람이 367명, 생활치료센터에 못 들어간 사람이 56명입니다. 지난 3일까지 대기자가 없었지만 4일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2일에는 100명을, 이틀 뒤엔 200명을 넘기더니 오늘 400명을 돌파하며 첫 발생 2주 만에 200배 넘게 늘었습니다.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돌파가 더 많이 될 거예요. 훨씬 많이 병상이 부족할 거고 해외처럼 집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 집에서 사망하시고 그런 사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대기자 대부분은 코로나 중증 환자가 아니다라며 고령으로 돌봄이 필요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등으로 배정하느라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두 곳인데 병상 가동률은 84.1%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이틀째 500명을 넘기면서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9%, 수도권은 78.2%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병상이 지금 현재 아직은 조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 수도권 22개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만나 병상 확보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 코로나 환자를 옮길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일선 병원 현장은 초비상입니다. 이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제때 분리를 해서 다른 코로나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그 병상 기다리다가 코로나가 확 퍼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병원에서 청주까지 수소문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 앞에 구급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대기만 3시간째. 중증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왔지만 정작 병상이 없어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가 될지. 이 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2일. 15명이 확진된 후 병원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까지 264명이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는 104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병상 부족 현상으로 환자 이송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104명 중 이송된 건 7명뿐. 70대 여성은 충북 청주까지 보내졌습니다. 여성은 그것도 아주 위급한 상황만 그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기저질환 같은 게 있으시니까 확진자 공간 분리가 안 되다 보니 원내 감염 확산은 심각합니다. 환자가 안 빠지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확산되는 걸 막기는 힘들거든요. 의료진들은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 못해서 다 그냥 자가격리하더라도 나는 그만두겠다 해서 빠져나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째 거의 못 자고 있으니까 정말 힘든데 이게 막 쌓이니까 어느 순간 울컥하는 그런 게 있는데 방역당국은 20명의 긴급지원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병원 집단 감염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찍은 오늘 수능 시험 날이었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험 내내 마스크를 써야 했고 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시험 도중에 열이 나면 이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속 고사장 풍경을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줄을 지어 체온을 재고 손을 소독합니다. 입실에 앞서 마지막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시험이 시작되기까지 1분 1초가 아까운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책을 놓지 못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오늘 전국 1251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50만 7천여 명이 일제히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수험생 중 확진자 96명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받고 자가격리자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한 수험생도 128명이었습니다. 올해 결시율은 10.8%로 지난해보다 2.4%포인트 낮았습니다. 시험 내내 마스크를 쓰는 건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는 수험생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마쳐 점심시간 외에는 칸막이를 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은 문과와 이과 구분 없는 통합 방식으로 치러졌고 국어와 수학은 일부 영역을 수험생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제가 적용됐습니다. 저는 공통이 더 어려웠어요. 저는 기하를 선택했는데 공통이 더 어려웠어요. 수능 체제에 변화가 있었지만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수험생들 간의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학생들에게 통지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급하게 이 시험장 안으로 뛰어가는 학생들. 수험생만큼이나 종일 마음 졸이는 학부모 심정, 연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낸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여현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잘하고 올게. 속속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 마스크 쓰고 계속 공부하는 게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같이 버티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방역 문제로 후배들의 단체 응원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따뜻한 포옹으로 수험생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좀 더 많이 떨렸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굉장히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만큼 좀 떨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입실 시간에 임박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거나 지각을 해 닫힌 교문을 넘어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학생하러 왔어요. 아이고,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어떻게? 절과 교회에는 부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를 하루에 10시간 넘게 쓰면서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가 기대만큼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수고했다는 말부터 해주고 싶습니다. 가은아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고 엄마 아빠는 늘 가은이 편이고 편안하게 시험 보고 나왔으면 좋겠어.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두 가지 대형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겠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실용을 중시하는 유연한 모습으로 정체 상태인 지지율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저의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정쟁으로 시간만 허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힘들다는 민주당의 최종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검도 조건부에서 적극적 수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후보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툭 털어놓고 완전하게 진상 규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지는 그런 특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지율이 정체된 배경에 대장동 이슈가 있다고 보고 돌파구를 찾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에도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하며 성과를 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선대위가 국민들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신속하고 또 기민하게 성과 있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 표명 없이 이재명 후보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을 철회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고집을 꺾어서 다행이라면서도 혼란을 야기했으니 사과부터 하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맞고 이재명 후보가 틀린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철회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만큼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맞고 이재명 후보가 틀렸다는 게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윤 후보가 주장해 온 것처럼 손실 보상에 집중하면 될 일입니다. 이 후보의 고집으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가 낯뜨거운 싸움을 벌였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줄곧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해왔습니다.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또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서 가능한 방법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이 후보 요구에 따라 지원금 이름을 3차례나 바꿔가며 내년 1월 지급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집을 꺾어 다행이라며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후보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 여론이 이재명 후보의 고집을 꺾었다며 국민은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리더십이 아닌 준비되고 검증된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김한길, 김병준, 주호영, 장제원.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잡음 없는 합의에 이룰 수 있을지를 가를 4명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일주일 남겨두고 본격적인 인선 담판에 나섰습니다. 일단 윤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인사들도 모두 선대위에 합류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당 전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니까 뭐 다 같이 또 우리 다른 후보님들의 그 캠프도 합류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같이 가야죠.
윤 후보가 선대위 합류를 제안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권성동 사무총장은 수락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선대위 합류가 사실상 확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과 후보 비서실장으로 검토되는 장제원 의원 역시 선대위 합류가 점쳐집니다. 윤 후보는 대신 김 전 위원장의 조직 구성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걸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김한길 전 대표가 맡을 국민통합위원회를 국민화합혁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몇 사람 들어간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짓은 괜히 국민한테 오히려 빈축만 사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김 전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당내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도 선대위 기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작심한 듯 여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그 내용과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이 후보가 던진 승부수가 몇 개예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숨가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당이 적극 추진을 해왔었는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철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건을 달았던 대장동 의혹 특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을 발표하고 윤석열 후보도 SNS상에서 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예산권 분리, 부처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승부수 배경을 좀 살펴보죠. 먼저 재난지원금이요.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그렇게 압박을 하더니 돌연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네, 다시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줄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건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이연한 납부에 의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상황을 후보님께 이제 그동안 쭉 당에서 검토했던 재원,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동안 기재부가 줄 돈이 없다, 여러 차례 얘기할 때는 책무유기다, 국정조사감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몰아붙였었는데요. 뒤늦게 그 얘기가 맞다, 이렇게 고개를 숙인 꼴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민주당도 이와 관련해서 사과나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는 발언은 아직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결단, 정책에 대한 기민하고 유연한 태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이제 며칠 전만 해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이제 그 조건을 없앴어요. 이건 왜 바꾼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정체된 지지율에 이 대장동 의혹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통큰 정치인 면모도 보이고 의혹과 무관함도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이제 뭐 야당도 요구를 해왔으니까 이제 특검은 되는 겁니까? 특검 과정 진행은 순탄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역대 13번의 특검 사례를 살펴봤는데 여야가 특검에 합의를 하고 수사 개시까지 짧게는 30일, 길게는 78일까지 걸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특검으로 간다면 특검 추천권을 어느 쪽에서 행사할지부터 수사를 어디까지 할지 쟁점이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로 대선이 111일 남았습니다.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에 따라서 대선 전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당장 오늘 여야 두 대선 후보 특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조건, 뭐 무슨 고발 사주랑 같이 가자, 뭐 무슨 부산저축은행 뭐 하는데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잘못을 인정한다면 빼야 되겠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뭐 순탄치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관람하러 야구장에 왔는데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나왔습니다. 네, 김 씨가 다쳤는데 빨리 나왔어요, 생각보다? 네, 조금 전에 고척 스카이돔에 도착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와 함께 동행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9일 낙상 사고 이후에 공개석상에 자리한 건 처음입니다. 사고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활동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윤석열 후보도 야구장을 방문했었는데 이 혼자 앉아 있었던 모습과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특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후퇴도 우선 이슈를 선점하긴 했는데요. 승부수인 만큼 리스크를 갖고 있어서 향후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통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일가족 3명이 다친 인천의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소동을 피웠던 위층 남성이 다시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는데도 옆에 있던 경찰관이 가해자를 바로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조현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빌라 4층에 사는 40대 남성 이모 씨가 흉기를 들고 아랫집으로 찾아온 건 지난 15일 오후 5시쯤. 불과 4시간 전에도 아래층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에 입건된 남성은 이번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애들한테 전화가 와서 밖에 무슨 일 있는 것 같다.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막 들이었나 봐. 위층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바로 그 시간에 3층 현장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은 남성을 진압하는 대신 빌라 3층에서 동료 경찰관이 있는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1층에선 동료 경찰관이 3층 피해자 가족의 60대 가장과 대화 중이었는데 60대 가장은 상황을 전해 듣자마자 3층으로 뛰어 올라가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1층에서 만난 경찰관 2명은 바로 3층으로 향하지 않고 무전으로 지구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이 닫히면서 잠겼습니다. 출입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찰관들은 60대 가장이 범인을 제압하고 이웃들이 현관문을 열어준 뒤에야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이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 일가족 3명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쳤고 목을 다친 아내는 응급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윗집 남성 이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인천경찰청장이 결국 사과하고 엄중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구자준 기자입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곁을 떠난 경찰관. 애초 경찰은 지원을 요청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 지침에도 범인이 흉기를 가졌으면 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지원 요청은 무전기로도 가능하다며 부실한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 자리를 떠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미흡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법률이 보장하는 무기 사용권 발동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공공주택인데다 경찰의 집중 순찰 구역이었습니다. 제압 대신 지원 요청을 한 경찰관이 여성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여경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반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민원 인천경찰청장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이었다며 사과하고 감찰을 통해 해당 직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19층 창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로 구급차가 들어가고 잠시 뒤 경찰차도 따라 들어갑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아파트 상황을 살핍니다.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건 어젯밤 8시 반쯤. 이 남성은 아파트 18층과 19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살아온 여성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여성을 19층 집으로 끌고 간 뒤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땅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추락해서 내려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가 빨리 경비원 부르라고 하셔가지고. 목격자들은 사람이 추락했는데도 아무도 나와보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그 시각 남성은 경찰에 직접 연락해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별다른 외상 없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차가 그렇게 많이 온 걸 본 적이 없고 7대가 왔나? 구급차도 있고 이제 그냥 막 핏자국 지우고 있었고.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에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여고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다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친구를 믿었다 상처받은 피해자의 이야기까지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걸그룹을 꿈꾸던 A양. 지난 2019년 3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걸그룹 준비를 하고 있다는 동갑내기 여고생 김모 양을 만났습니다.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했으니 같이 연습하자는 김양의 제안을 수락했고 2달 뒤 김양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고 굳게 믿었지만 김양의 태도는 한 달 뒤부터 돌변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말한 걸 놓고 명예훼손이라고 몰아가며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결국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못 주면은 그냥 성매매해서 줘라. 너는 우리랑 멀어지면 데뷔를 못하게 될 거다라는 협박을 계속 했었던. 김양과 친구 2명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15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끝나자마자 제 친구 계좌로 입금하라 하고 현금으로도 갈취해가고 바로바로 모텔 근처에 계속 있었어요, 걔는. 이런 식으로 가해자들은 9개월 동안 5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가해자 김양은 A양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짜 기획사 대표 SNS 계정을 만든 뒤 A양과 대화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제 꿈을 진짜 짓밟은 사람은 이때까지는 없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는 아니어도 좀 처벌은 확실하게 받게 하고 싶긴 해요. 검찰은 지난 9월 주범 김양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특수상해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 무서운 여고생들은 또래에게 성매매만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해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집요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A양에게 가혹행위를 시작한 건 A양이 이사 온 지 한 달 뒤부터였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매운 음식을 먹이거나 애견용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하기 싫으니까 도망도 가고 고추도 먹고 와사비도 한 통 제 입에 넣어놓고 그러고 머리도 밀렸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가 하면 미용도구로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가 계속됐습니다. 제 팔을 지지면서 자기 그 친구한테 고기 냄새 난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악몽 같은 시간은 9개월간 지속됐습니다. 가해자들은 A양이 심리적으로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이어갔던 겁니다. 누군가에 의지할 곳이 필요하였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방송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러한 교묘하고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종속되게 만드는. 전문 상담기관의 의견서에는 가해자는 유일한 지지체계라며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양은 가해자 김양이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학부모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학교에 조립식 임시교실, 일명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려고 허위 문서까지 작성했다는 겁니다. 멀쩡한 건물이 서 있는 학교에 왜 조립식 교실을 들리는 일로 난린지 먼저 성혜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파란색 조립식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교실로 사용될 것이라는 모듈러 교실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설치를 주도하는 사업인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이 근조화환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당국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지만 반대하는 측에선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지만 소방법 적용이 안 되는 가건물이어서 화재, 지진 등에 취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강남의 이 초등학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불과 2달 전 학교 앞에는 사진처럼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반대하는 근조 화환들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설치 계획이 철회되면서 조화들은 모두 없어졌지만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모듈러 교실 반대 측 대표 학부모는 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며 모듈러 교실을 추진하던 교장이 학부모들과 협의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공문을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모듈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가 이야기의 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합의한 걸로 둔갑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승인이 난 거죠. 관련 공문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1999년까지 비공개라는 단서까지 달아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그 서류를 숨기고 계세요. 설명회부터 다시 해서 설문도 다시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게 묵살되고 나니까 학교 측은 신청 당시 학부모 동의는 필수가 아니어서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다며 다만 학부모 대표들의 뜻이 모아진 걸로 판단해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 논란의 모듈러 교실은 교육부의 중점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1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짓기 위한 임시교실인데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몇 년씩 간이교실로 등교하란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정부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400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18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추진됩니다. 노후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최장 3년 정도의 공사 기간 동안 임시 모듈러 교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형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듈러 교실 사용 문제, 엄청난 공사 소음, 운동장 사용 제한 등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데도 사전 동의 절차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사판에서 등교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계속 길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서울에서 1차로 선정된 93개 학교 가운데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곳은 13곳 뿐이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무슨 구성원이나 학교 뭐에 동의가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들은 건물 개보수 작업을 계속해왔는데 또 무리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25억을 받아서 뜯어 고쳤으면 깨끗해요 학교가. 근데 그거를 다 허물고 56억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반발이 거세지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결국 일부 학교들의 사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28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내일 추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가 열렸는데요. 들어갈 때는 3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끝나고는 미국 차관 혼자 섰습니다. 예정됐던 공동 회견이 무산된 건데요. 일본이 돌연 독도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예정되어 있던 공동 기자회견.
그런데 한일 차관은 안 오고 미국 측만 홀로 등장합니다. And one of those differences, which is unrelated to today's meeting, has led to the change in format for today's press availability. 무산된 배경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측이 어제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한미일 공동기자의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3자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전달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공동회견을 무산시켰음을 인정했습니다. 今般の竹島をめぐる事案に関し、我が国の立場に鑑み、到底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ず、韓国側に強く抗議をしている中、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헬기를 이용해 독도를 방문해 경비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다만 한일 관계 개선 물꼬를 트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우리 의원단은 시기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방문 자체는 뭐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근데 협의 기간이 너무 촉박을 했고 그런 스케줄에 대한 정부 내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려던 미국도 난감해졌습니다. 모처럼 한미일 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삼국이 함께 목소리를 낼 기회였지만 예상치 못한 독도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 일산대교를 지나가신 시민들은 좀 의아하셨을 텐데요. 22일 전부터 무료였는데 오늘부터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경기도가 무료화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이 결정을 정지시켰기 때문인데요.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경기 일산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은 어제만 해도 그대로 통과했지만 오늘 0시부터는 통행료를 내기 위해 길게 늘어섰습니다. 중형 승용차 기준 1,800원을 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결재에 무료화된 지 22일 만입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아예 냈으면 그냥 하는데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선거식에 굴면 돼요? 안 되지? 어느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오락가락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시작됐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곧바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 처분을 내렸고 사흘 전 법원이 또다시 일산대교에 손을 들어줘 유료로 바뀐 겁니다. 일산대교는 민간 자본을 투입한 민자사업 구조로 지어졌는데 경기도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자유를 유치해서 짓는 의사결정을 정부, 경기도가 내린 거죠.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폭리를 취한다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누워서 침 뱉기 같고요. 고양시 등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왜 소가리를 할까요? 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요, 그 의미를 축소하느라 애쓰는 모습입니다. 김한길 대표께서 원래 별명이 정당 파쇄기, 갈등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당에 아마 바뀐 게 한 8번쯤 될 겁니다. 정치적 배신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당직을 2번이나 옮기셨죠. 과연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고요. 반문 인사라는 것 외에는 역할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던 인물이 이제 상대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급기야 암 판정을 받고 회복 중인 건강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건강이 무척 안 좋았는데 뭐 여기 이 판에 끼어들면 그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는 건데 병구간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어제 있었던 일 저런 소리 들으면 암세포가 많이 늘어날 텐데.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걸 부각하면서 가도 고생이라고 은근히 압박을 넣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소가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겠죠. 네, 이재명 후보 측이 김한길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대표가 비노계의 원로로 꼽히는 만큼 윤석열 후보가 계획하고 있는 거대한 반문 빅텐트가 힘을 받을까, 그 점을 민주당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출산이 국겨. 대선 후보 부인들의 이 출산 경험을 비교한 글이 계속해서 논란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올린 SNS 글이 이 논란의 시작이죠.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대 이 토리 엄마 김건희,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면서 누구를 청와대 안주인으로 모셔야 하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 경험이 있는 영부인이 더 우월하다는 건데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 윤 후보 부부의 상처를 약점 잡아 후벼 팠다면서 난임 부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역대급 막말이라고 비판했고요. 이와 관련해 말이 없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한 의원의 발언에 묵시적 동의를 하는 거냐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준호 수행실장의 글은 젠더 감수성 없다. 는 자백입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여성을 임신, 출산, 육아의 도구로 취급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으며 한 의원 사과는 없었습니까? 네, SNS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도 한 의원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한 의원의 SNS에는 출산 유무는 훌륭한 여성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또 타인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니 끔찍하다 같은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한 의원이요. 원래는 이제 여성표 의식을 해서 후보 배우자를 비교했던 것 같은데 역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여성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28.7%, 윤석열 후보가 49%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논란이 여성 표심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국격을 왜 영부인의 출산 여부에서 찾는지 연못구어 같은 상황 아닐까요? 네, 이 저출산 시대의 아이를 원하는 이 난임 부부 도와주는 정책을 제안하면 여성 표심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LA 오토쇼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화두는 단연 친환경 전기차였는데 그중에서도 전기 SUV들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탑승을 위해 등장한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There you see Jeff Bezos in the foreground, Oliver Damon stepping into the Rivian. 베이조스가 로켓 발사대까지 타고 간 차량은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전기 SUV R1S. 아직 매출조차 없지만 테슬라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며 전기 SUV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LA 오토쇼에서도 SUEV로 불리는 전기차 SUV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Hyundai's long record of innovation and success makes us very aware of what people want in both SUVs and electric vehicles. 팰리세이드급 대형 전기 SUV로 2024년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기아 역시 2023년 출시 예정인 대형 SUV 컨셉트카 EV9을 내놨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등이 없는 전기차의 장점을 살려 허전할 만큼 널찍한 실내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현대, 기아 모두 한 번 충전에 482km를 달리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페스트도 북미 시장에 진출할 전기 SUV를 발표했고 일본 스바루도 도요타와 함께 개발한 전기 SUV 솔테라를 선보였습니다. 여기다 독일의 벤츠와 BMW, 아우디 등도 전기 SUV 라인업 강화에 나섰고 전통의 강호 지프도 전기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이 열흘 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보통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중 하나를 맞는데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적의 부스터샷 조합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 결과입니다. 1차 얀센 접종자 중에 추가 접종 때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얀센을 맞은 집단을 구분해서 2주 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중화 항체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확인했는데요. 1차 얀센만 맞았을 때 생긴 항체 양에 비해서 2차 백신이 모더나면 76배, 화이자면 35배, 그리고 얀센이면 4배 수준의 항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모더나 백신을 정량으로 접종하는 조건에서 수행됐는데요. 현재 국내에선 얀센 백신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를 접종할 때 정량의 절반인 0.25ml를 주사합니다. 항체 생성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심근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효과나 부작용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허가사항을 변경한. 전문가들도 지금으로선 최고의 부스터샷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추가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올라간다는 것은 증명이 됐는데 얼마나 지속될지 백신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이 부분은 모른다라는 것. 1차 백신을 얀센으로 맞은 접종자 149만 5천 명 가운데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는 30% 수준. 잔여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면 화이자나 모더나 가운데 선택 접종이 가능한데요. 부스터샷으로 특정 백신이 좋다고 맹신하기보다는 개인의 몸 상태나 기저질환 같은 걸 의료진과 상의한 뒤에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던 중동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폴란드로 넘어가려다 물대포에 저지당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난민들의 겨울이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국경 근처에서 독일 등 서유럽 국가로 넘어가기 위해 밤을 보내는 중동 난민들. 리투아니아 국경수비대의 군견이 침낭 안에 누워있는 난민의 다리를 뭅니다. 물린 난민은 발버둥을 치고 옆에 사람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에 설치된 국경 검문소에서는 난민들과 폴란드 보안 요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월경을 시도하는 난민들을 향해 폴란드 국경수비대가 물대포와 섬광탄을 이용해 저지에 나선 겁니다.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신세의 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갑니다. My finger not work in jungle because so cold. I don't know, but we go my country. 벨라루스는 난민을 상대로 한 잔악 행위라고 주장하고 폴란드는 벨라루스가 폭력을 조장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독일은 난민을 받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따가운 여론에 파국은 막으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Darum hat die Bundeskanzlerin mit Herrn Lukaschenko telefoniert, humanitäre Auswege zu finden, dem UNHCR beispielsweise Zugang.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마스크 없는 겨울을 꿈꿨지만 오히려 4차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각국이 부스터샷 접종에 열을 올리면서 이제 백신은 3번 맞는 게 기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세계 무대 데뷔 35주년 기념 공연이 연기됐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오스트리아에 코로나 4차 유행이 몰아닥쳤기 때문입니다. Daher haben wir heute beschlossen, dass ab morgen, Montag 0 Uhr, in Österreich ein Lockdown für Ungeimpfte gilt. 1, 2차까지 맞으면 끝이라고 여겼던 접종 완료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2차 접종 뒤 9개월이 지나면 접종 완료 자격을 박탈해 부스터샷을 강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2차 접종 후 6개월 안에 부스터샷까지 맞춰야 백신 패스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3차 접종률이 44%까지 오르자 지난 8월 10,000명을 넘던 하루 확진자가 지금은 500명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 2만 명을 넘긴 프랑스 역시 65세 이상 고령층의 부스터샷을 의무화합니다. À partir du 15 décembre, il vous faudra justifier d'un rappel pour prolonger la validité de votre passe sanitaire.
사상 최대인 5만 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독일도 18세 이상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권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진국들의 부스터샷 의무화 움직임에 백신 빈부격차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KT의 우승이냐 두산의 반격이냐 운명의 한국 시리즈 4차전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고척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윤철 기자 전해주시죠. 네, 고척입니다. 현재 3회가 진행 중인데요. KT가 두산에 5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경기 초반 신바람을 내주는 KT였습니다. KT는 1회 황재균과 장성우, 배정대의 적시타를 묶어 석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황재균은 2회에도 1타점 2루타를 때려내며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우승을 확정하려는 KT와 벼랑 끝에 몰린 두산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 1차전부터 내리 3연승한 팀의 우승 확률은 100%입니다. 정규 시즌 1위 KT가 한국 시리즈까지 재패하면 1군 리그 진입 이후 7번째 시즌 만에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달성합니다. 선발진과 불펜진이 모두 안정감을 뽐내며 두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력전보다 또 게임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홈런과 호수비로 승리의 주역이 된 베테랑 박경수의 결장이 변수입니다. 2년 연속 준우승 위기에 몰린 두산은 뒤집기에 도전합니다. 앞선 3경기에서 넉 점을 뽑아내는 데 그치는 등 한국 시리즈에 돌입한 이후 차갑게 식은 타선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수험생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궂은 날씨였지만 추위가 없어서 다행스러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대구가 19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고요. 아침에도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돼서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치가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은 휴일까지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김장은 예년보다 이틀에서 4일가량 서두르시는 게 좋겠는데요. 11월 중순부터는 기온 변동폭이 크고 평년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을 걸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11월 26일, 대구는 12월 4일로 김장 적정 시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고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별이여.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수능 시험 시작 전엔 대리 시험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응시생들 자필로 문구를 따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문구들입니다. 내용이 참 좋죠. 오늘 이 수능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이 수험생 여러분들은 모두가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올해의 필적 문구로 오늘의 한마디 바칩니다. 넓은 하늘로 이상을 꿈꾸며.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